7월 11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난 6월 25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세우는 계획을 철회한다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가 상징 공간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곳에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듯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여러 요건들과 맞물린 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한 개개인이 처한 상황들은 다양하겠지만 전반적인 삶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의 실패입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음을 내세우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이러한 민심을 염두에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상의 원인을 치료하는 원인요법도 증상을 감소시키는 대증요법도 아닙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철진한 국가주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함과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이 적대적 공생 중인 지금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이 내놓은 대안이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자긍심은 기념물 따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낼 때 자긍심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정치가 각자의 삶을 지켜 행복을 이끌어낼 때 자긍심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오만에 빠진 권력이 본분을 망각한다면 권력을 끌어내리고 바로 세움으로써 국민들은 자긍심을 높이려 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 전당대회 날이죠. 네. 뭐 이제 업로드 시점에는 이미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뭐 신임 지도부가 선출이 됐을 텐데 이것도 방송에서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그 우리끼리 얘기니까 내일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이게 지금 내일 그 국회에서 하잖아요. 네네. 국회 어디 뭐 소강당인가 그런데 우리가 2시부터거든 일정이 전당대회 일정이.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1시 반부터 해요. 대강당에서. 네네. 그러면 개딸들이랑 마주칠 거네 말이야. 틀림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당원들이 뭐 우리 당원분들이 개딸들한테 뭐 그럴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으니까 없을 텐데 그쪽에 애들 중에는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네. 근데 뭐 그쪽에서 우리 신경 쓰겠습니까? 굳이? 우리 방송 가지고 댓글 달릴 거 뭐라고. 아이고 뭐 어쩌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온라인이기도 하고. 아유, 그 예전에 대선 경선 때 그때도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험한 분위기는 몇 번 나도 본 것 같거든. 현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뭐 이재명 때문에 도골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근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뭐 동선이 마주치거나 할 수는 있으니까. 동선이야 마주치겠죠. 예. 오가다 보면은. 뭐 이제 뭐 눈 흘겨주는 정도로만 지나가면 뭐 설마 뭐 큰 충돌이야 있겠습니까? 뭐 아무튼 업로드 시점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그 최고위원 후보 13명인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 이번 주 제가 아마 썸네일로 지금 쓰자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보면은. 네, 그게 제 지인이 아직 어쩌다 보니까 민주당 당적을 네.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민주당이 좋아서 있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최대한 네. 이 매기는 투표를 해야 되겠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위원 누구 뽑는 게 낫겠냐고. 이현주 뽑으라 그래. 13명을 보는데 네. 와 이게 걸을 타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1번 전현희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1번 전현희 5번 정봉주 그리고 13번 이현주 뭐. 거기에 뭐 한준호에 네. 뭐 그냥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인이 결정한 거는 마침 이현주를 결정을 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차라리 철새가 낫겠다.
철새. 이현주는 철새인데 그냥 철새도 아니잖아. 그쪽 이렇게 옮겨가면 아주 독해지잖아. 자기가 그 전에 있던 그 전에 머물렀던 자리를 아주 심하게 모욕을 하잖아. 언제나 그래왔잖아. 옮길 때마다. 근데 이제 철새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또한 또 나름 웃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뽑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 예, 제 나름대로. 저도 민주당이 엿먹이는 투표하라고 그러면 저도 이현주 뽑을 거예요. 두 표 주면은 이현주, 정봉주. 이현주, 정봉주. 아, 정봉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정봉주도 가능해지네요. 네, 정봉주도 가능해지죠. 뭐 정봉주는 지금 이제 자기가 초강성 스탠스로 네네. 탄핵시키겠다 윤석열. 그거를 좀 들고 나왔더만 지금 뭐 당의 국회의원들 눈치 보느라 못하는데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니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라고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참 허풍도 아주. 당원들 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 개딸들 그러니까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죠 뭐. 자 이제 이번 주에 여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수도권 강원 북부 지역에 이제 말라리아 비상. 아, 예, 예. 이 소식은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내 53개 시군구에 이제 시군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서울도 열 몇 개 군가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대략 보면은 한강 연결해 가지고 강북 쪽만 네네. 다 거의 다 지금 이제 말라리아 위험 지구가 되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말라리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알 연령대가 됐죠. 그럴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헌혈하신 분들은 말라리아 이제 헌혈하면은 헌혈하기 전에 예비 문진표를 이제 스스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진표에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경기도, 파주, 연천 3개월 안에 갔다 온 적 있냐? 그렇죠, 그 문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올여름 특히 덥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말라리아가 계속 그동안 있어 왔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갑자기 이제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창궐한 거 아니냐. 그렇게 기후 이변의 그렇죠. 영향인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를테면 저기 뭐 러브보 같은 것처럼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말라리아의 연역을 잠깐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말라리아가 학질이에요, 학질. 학질 모기 뭐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거 뭐 학질 걸려서 죽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학질이라고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토착 질병인데 이게 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박멸이 됐어요. 이 박정희 때 DDT 엄청 뿌렸잖아. 그것 때문에. 네, 모기차 엄청 돌아다니고 그 이제 DDT 뿌리면서 그때는 이제 집에 빈대 잡는다고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치긴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역을 빡세게 해가지고 아무튼 모기를 차반에 말라리아를 완전 소멸을 시켰어요. WHO가 79년에 한국에서 말라리아 사라졌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말라리아 환자라는 게 해외여행 갔다가 걸리는 경우들 말고는 없었어. 국내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갑자기 다시 말라리아 환자가 경기도 또 파주, 연천 이쪽에서 또 나옵니다. 김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왜 창궐했냐라고 이제 따져보니까 90년대에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잖아요. 네. 엄청 이제 뭐 지금도 못 살지만 그때는 진짜 사람들 굶어 죽어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방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서 창궐을 해가지고 그 휴전선 넘어가지고 남한까지 내려왔다. 이 추측이 가장 이제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라리아는 94년부터 있었다. 올해가 특별히 이제 뭐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 동안에 방역을 해가지고 계속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말라리아는 그 동안은 주로 경기도 북부 쪽.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통선 내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철책 부근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이제 가끔씩 걸리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경기 북부랑 이제 뭐 인천, 서울까지 그렇게 다 이제 그리고 강원도까지 그렇게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이제 저도 처음에 그냥 윤석열 정부가 뭐 제대로 일하는 게 없으니까 방역 빵꾸 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트위터에 이제 어느 분이 짚어주셔가지고 그걸 좀 짚어주신 걸 좀 따져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94년도에 재창궐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DJ 정부 때부터 뭘 했냐면은 북한이랑 공동 방역 사업을 펼쳤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제대로 된 여건이 없으니까
해마다 여름 되면은 그 방역 관련해 가지고 물품들 뭐 치료약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자재나 물품들을 보내줬어요 북한으로. 그러고 이제 민통선 쪽에는 어쨌든 뭐 약을 빡세게 쳐서라도 없애야 되니까 그쪽 이제 그 민통선 부근 쪽은 이제 공동 방역 기구를 설치했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북한에는 공동 방역을 계속 해왔어. 그 바람에 이제 이 말라리아 모기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딱 이제 그 철책 부근으로만 그렇게 이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매년 여름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공동 방역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최악이도 최악. 뭐 이제 뭐 스피커로 뭐 노래를 쏘네 그러고 저쪽에서 똥풍선 날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래서 방역 계획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안 그래도 찾아봤더니만은 이제 뭐 5월달에 말라리아 방역 계획서가 나온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그래서 그 방역 계획하니까 이제 그 관계 기관들이 이제 관계 기관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관계 기관들을 보면 경기도랑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보건 당국이랑 뭐 방역 당국 관계자 나오고 군 관계자 나와 있고 이게 다야. 만약에 북한은 공동으로 뭐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뭐 통일부 같은 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네네. 근데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공동 진행한다는 얘기도 없고 실제로 보고서를 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윤석열 탓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게 이게 뭐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위기감 조성으로 인해서 뭐 국내 주가가 빠진다든지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보건하고도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이 사례를 통해서 뭐 많은 일들이 다 연결돼 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접경 국가. 그래서 윤석열 때문에 말라리아가 창궐했다. 이거 그 어른들은 뭐 비교적 그렇게 이제 난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더구나 지금 말라리아 같은 경우 한국 말라리아는 열대성 말라리아랑 달라. 훨씬 약해. 일단 증상도 약하고 그다음에 열대성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서 치료제랑 백신을 계속 투여를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네네. 치료가 상당히 이제 까다롭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한국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제가 굉장히 잘 들어.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 가면 낫는데 문제는 애들이 문제야. 이거는 애들한테 네.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영유아를 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어요. 보면은 집에 이제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각별한 좀 주의를 요한다. 이게 일반적인 증상은 그렇습니다. 3일 열인가 3일 한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네네네. 딱 걸리면은 3일 동안 고열이 나요. 그랬다가 갑자기 괜찮아져. 그러다음에 오한이 나는 거고 보죠. 또 한 3일 지나면 또 열이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열이 반복된다,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다. 네네. 아이들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요즘 이상하게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 영유아 관련해서 이렇게 유행병이 꽤 많아요. 보면은 도는 유행병들이. 네네. 무슨 바이러스 또 있다고 네, 하던데. 코로나보다 더 독한 거 하나 퍼지고 예. 있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수족구 같은 것도 유행한다고 그러고. 참 그래서 뭐 마스크 벗을 날이 안 오는 것 같아. 코시국이 그러는 어째. 자 그래서 아무튼 각자 방역에 유의하시고 좀 증상이 의심된다 싶으면은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네, 이제 또 조만간 좀 시기가 지나면은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이들 이동하시고 네. 또 계곡 같은 곳 네.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방역 좀 똑바로 하고. 네, 똑바로 좀. 네. 자 이제 이건 이제 오랜만에 우리 관심사항이었지만 한돈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네네. 이 경기 버스 라운지가 내년 4월에 이제 폐업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내년 4월까지만 하고. 제법 오래 버텼습니다. 네, 이거 이제 7월 8일 기호일보에서 이걸 다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20년부터 이제 이걸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산이 매년 월세가 매년 수억이 들어가나 뭐 인건비 그래봤자 거기 상주 인원이 2명인가 뭐 3명인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월세로 빠지는 건데 월세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이제 매년 수억 원 들어가는데 이용자가 일평균 100여 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좀 경기 버스 라운지잖아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실 이용자 수가 어떠냐면은 이게 그 정작 그 경기도민들은 이게 광역버스 기다리는 동안 줄 서야 되니까 요즘 이제 광역버스 그 저기 뭐야 입석 제한한다며 또. 아, 예. 그 이제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입석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탈 수도 없다 보니까 줄이 더 길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그 줄 서고 있다고 또 뭐 라운지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렇게. 없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광역버스 타려면 서울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뭐 좀 죽 때리고 갈까 그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저희가 예전에 에피소드로도 한번 갔다 왔잖아 또. 네. 녹음하고. 호그맨님은 다녀오셨죠? 아 저만 갔었나 그때? 네네. 저는 들어가지는 않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희 녹음하는 장소가 사당역이기도 했고, 그렇죠, 네. 제가 또 그때 수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지나쳤죠 맨날. 항상 보거든요. 네. 사람 없지. 있을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줄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현실을 제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저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예산 낭비인지 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 평균 이용자가 117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버스 정류장 이용 고객의 고작 0.39%.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117명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당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버스도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철도 타고 하는 진짜 사람이 엄청 몰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정도라는 거는 정말 이용 가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버스 타러 온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앉아 있을 일이 없는 거죠. 뭐 이재명 당시 만들 때만 해도 뭐 겨울에 춥고 그러면은 아니면 여름에 덥고 그러면은 거기서 기다리다가 화면에 버스 오는 거 뜨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서 타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 줄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출퇴근 시간만 줄 서는 것도 아니잖아. 아유 항상 섭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 운영 예산이 3억 8,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생돈인 거지. 이게 지금 2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째야?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금 벌써 5년째네. 그렇죠. 뭐 대략 잡아도 한 20억 날린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생돈 20억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이재명 관점에서 보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일단 자기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만들 때 엄청 광을 판 데다가 사실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객이 경기도민이든 서울 시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재명 대선 운동 차원에서 실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 뭐 이용객이 낮은 것 자체는 이재명한테도 뼈 아프겠지만은 뭐 서울 시민이 많이 경기도민은 별로 뭐 이용하는 사람 없고 서울 시민이 많이 이용했다 이거 가지고는 이재명한테는 별다른 뭐 느낌은 없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패배했다는 거. 뭐 서울 시민도 별로 안 이용하더라. 그거 솔직히 들어앉아 있으면 할 게 없어. 뭐 와이파이는 된다고 하는데 그냥 카페 가지. 아니면 그냥 뭐 여름에 에어컨 바람이나 좀 쐬러 그렇죠. 잠깐 들릴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제 인근에 뭐 공사 현장 같은 거 있으면은 노가다실 점심 먹고 이제 그 쉬러 오겠다. 끝나고 시원하니까 그런 건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20억 경기도의 혈세 20억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네, 뭐 이제 정말 늦은 감은 있는데 뭐 네. 이제라도 그만둔다고 하니까 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김동연 여러모로 지금 속 터질 걸. 이재명이 지금 빵꾸 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다 까바르면 또 개딸들한테 두드리 맞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참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알아서 하시고 애초에 이렇게 똥 싸질러 놓은 거 모르고 경기도지사 됐나 뭐 모르겠는데. 아 막상 이제 이 장부를 열어보는 거랑 장부를 열어보기 전이랑 이제 기분이 좀 다르긴 하겠죠. 자, 뭐 이번 주는 스몰 토크 이 정도로 합시다. 아 예. 가만히 좀 스몰이었다. 아 정말 스몰이네요. 네. 좀 그 욕심을 줄이고 스몰 토크답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래서 간만에 스몰 토크 뒤로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입니다. 그 웰컴퓨터입니다. 그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안전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품해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웰컴퓨터 7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웰컴 썸머 이벤트. 7월 한 달간 새 PC 본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운드바 및 가죽 마우스 장패들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마세요. 뭐 놓쳐도 다음 달에 있을지도 몰라. 이벤트가 너무 헤퍼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다음 달에 이제 좀 타이트하게 다시 또 이제 몇 명 선착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근데 하지만 7월은 모든 분들에게 드린다는 게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요거 챙겨가신 게 꽤 쏠쏠합니다. 사운드바랑 가죽 마우스 장패들. 그렇죠. 쓸모가 있습니다, 둘 다. 네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트윗에서 올리셨던데 지금 소금 크랙빵을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하셨어요. 네네. 식빵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신제품 이제 소금빵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지인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시식회를 가져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원성이 자자했다. 빨리 당장 팔아라. 네, 당장 팔아라. 그래서 이제 곧 출시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제빵이다 보니까 뭐 제과 제빵 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 반죽치되는 일들이 다 그래요. 이 습도랑 온도랑 중요하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뭐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있으니까 뭐 그 언제 출시하냐고 여쭤보니까 뭐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하시는데 뭐 조만간 하시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소금빵이 나올 것이다 라만까까에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식빵을 그동안에 식빵 나온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오면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신당이랑 한입 입을 모아서 이제 검찰을 패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제 7월 8일 뉴시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에 수사 아니라 인간 사냥이라는 이제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이게 뭐 조국혁신당 지금 이제 조국도 지금 당대표 다시 나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사퇴를 했잖아 당대표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현재는. 근데 다시 당대표 나오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재명처럼. 아, 네. 그럼 왜 사퇴를 했지? 이재명도 사퇴를 해야 당대표 출마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간이 다 돼서 그런가? 전당대회 할 때가 돼서. 네,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김준형입니다. 저는 유죄 받을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나와도 2심 아니야? 3심인가? 지금 3심인가? 조국? 3심이다. 3심 최종심 나왔다.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영수증을 쥐고 과일과 샌드위치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를 위해 돋보기를 보내야겠다. 참 뭐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김혜경 법과 관련해서 이걸 되게 쪼잔하고 뭐 사소한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그게 과일과 샌드위치 흔적을 찾는 게 그렇게 네. 어려울까? 영수증이 다 있는데 뭐 그렇게 이미 압수수색한 곳이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이재명이 막 자꾸 수백 곳을 뭐 압수수색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 129곳인가 뭐 네. 그 정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영수증만 뽑아간 거 아니야? 압색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냥 수정 있으면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전반이나 이 조국당까지 지금 이제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조명현 씨를 지우고 있어요. 사실 이게 왜 불거졌나를 생각해 보면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버렸잖아.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드러난 게 이 법화 유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뭐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사실 금액이 뭐 쪼잔하다 그러는데 금액 쪼잔한 것도 아니야. 모아놓으면은 하루 아침에 샌드위치면 3만 원어치씩 먹었는데, 어씨 그 뭐 하루 아침에 3만 원이면야, 야 뭐 한 달이면은 뭐 일요일까지 먹었을라나? 그리고 굉장히 일부죠. 네. 일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제보자인 조명현 씨를 포함해가지고 네. 그 배비서, 예.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 네. 이 사람들의 그 임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은 그러니까 김혜경 운전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액수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뭐 사적 유형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근데 이제 그냥 어떻게든 법카 하나로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금 왜 구치소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조폭 기사로 부리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거. 예, 수행 기사랑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그 뭐라고 무슨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이고 뭐 그런 그 기사를 부리면서 그 시청 직원으로 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조폭 같은 데서 조폭이었는지 아무튼 어디서. 하여튼 왜 뭐 지지자한테 그냥 공짜로 그런 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개념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더 케이스가 나쁜 거죠. 그렇죠. 공무원으로 네.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세금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주는데 정작 하는 일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재명 아니면은 이제 이재명은 별로 상관없지.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 한 거니까. 뭐 동호 병원 간데 차 태워주고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늘 그거예요. 그럼 똑같은 짓을 국힘당이 하면 니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예를 들어 지금 뭐 오세훈이 그랬다고 칩시다, 만약에. 아니 원희룡이 뭐 그 오마카세 먹고 네.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비싼 것들 이렇게 먹었다고 네. 막 되게 열내잖아요. 근데 그거 업무상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비싼 게 문제일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도지사가 뭐 그 자기 판공비 법인카드로 자기 판공비 가지고 그 저기 좀 뭐 비싼 사람, 그러니까 비싸게 대접해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공적인 업무 차원으로 만나가지고 밥 먹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샌드위치 나름 또 특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 이재명 별도 메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세트라고 그 사진 도는 거 있더라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뇨 때문에 네. 뭐가 그 특별한 네. 주문 샌드위치라고 하죠. 주문 네. 제작 샌드위치. 네. 예. 그렇게 공짜를 찾으니까 당뇨가 걸리지. 운동이나 하든가.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프레이밍을 이제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이제 검찰의 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혐의가 계속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광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그 검찰 독재라는 표현도 그렇고 하여튼 프레이밍이 네. 이상하죠. 이게 현실과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뭐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들도 수사 과정에서 회유 논란 등으로 이거 좀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관계 뭐 검찰 측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냥 뭐 당 합쳐도 되겠는데. 네. 기소에 합치려고 이러는 건지도 몰라.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기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법인카드 유예라는 명목으로 늘어지고 있다. 수사가 늘어진 지금 재판들이 늘어지는 거는 검찰 탓이 아니지.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제 그 김희경이나 이재명 둘 다 이제 검찰에 소환 통보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전 대표의 배우자까지 같이 소환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이것도 웃기는 게 검찰은 그냥 조용히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 엄포한 건 민주당이야. 아이고 검찰이 나 불렀네. 네. 이렇게. 그러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이게 망신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들이 스스로 망신사를 까발린 건데 이게 무슨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 검찰은 그래도 최대한 좀 소문 안 나게 조용히 하려고 나름 신경 써준 건데. 짜증나네 이거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는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향한 인간 사냥이자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야 이건 마치 조국이 말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민주당이랑 합치려는 거 아니냐는 느낌도 들고 이거 왠지 진짜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야 우리 좀 품앗이 좀 하자. 네 당이나 우리 당이나 당 대표 다 지금 간당간당한데 품앗이 좀 하자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민주당도 조국 재판에 좀 지원 사격 좀 해줘라.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개딸들한테 보낸 어필 지점일 수도 있고. 예. 네. 항상 이제 개딸들이 지금 조국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표 깎아 먹는다고. 네네. 그래서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논리도 웃기는 게 이제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뭐 김건희 관련해서 특히 왜 수사 안 하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김건희 수사도 안 하는데 이재명이랑 조국도 수사하지 말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잘못된 뭐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긋나는 구질구질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이밍을 하니까 뭐 딴에는 뭐 검찰 탄핵을 하네, 뭐 검찰 규탄 집회를 하네 해도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방탄으로 다 변질이 돼버리고 뭐 그러니까 탄핵 집회하자 그래도 뭐 별로 안 나오잖아. 민주당원들을 팍팍 긁어 모아서 탄핵 집회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스스로 자기들 동력을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문자 때문에 뭐 관심도 없는데. 네네. 한동훈이랑 오간 문자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뭐 지난 총선 때 이제 한동훈한테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보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네. 익십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도 뭐 김영란법 같은데 충분히 걸릴 만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윤석열 정부의 네. 권익위에서 네. 법리적으로는 네.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가 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사과가 반드시 범죄했다고 자백했다는 의미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사실 권익위 판단이 좀 많이 이제 상식이 많이 어긋나죠. 그럼 대체 뇌물죄로 누구를 엮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이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건 관련해 가지고 전현희가 또 한번 또 이제 공격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죠. 네네. 자기도 똑같은 짓 해놓고는. 자 이제 뭐 이어서 이제 민주당도 이제 또 이제 이 검찰들 이제 붙잡고 두드려 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날 나온 아이뉴스 24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법화 유용 의혹 이재명이 대응해야 우리는 검찰 지정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이제 지금 소환 통보 받았잖아요. 법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박균택이에요. 이재명 변호사 중에 한 명이죠. 양보남이랑 박균택 유명하죠. 네네. 이재명 변호사로 이제 배치까지 단 박균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와 사건 조작의 행태 등 사안만 다를 뿐 사건 자체에는 이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제 검찰 뭐 탄핵하는 거랑 이재명 수사랑은 관련이 없다.
이재명 수사는 이재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또 김건희를 붙들고 있어요. 김건희는 부르지도 못하면서 만만한 야당 전 대표 부부를 상대로 3년째 과잉 수사를 해오는 등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지금 검찰 탄핵이랑 이재명 수사를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 지금 탄핵 들어가 있는 대상자들이 다 이재명 관련 수사 검사들이잖아. 심지어 4명이나 되죠. 네, 내면에 되죠. 근데 이걸 뭐 지금 억지 논리로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탄 이미지가 박히는 네. 건 싫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였던. 네. 지금도 변호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박균택이었다는 게 참 또 한번 코미디, 그러니까 뭐 개그 포인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 번 변호사는 영원한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변호하고 있네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거. 네. 아유, 뭐 민주당 이야기하면 거기서 천불이 나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네. 태양을 가리는 거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그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이 7월 10일 날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민주당 당원전에서 이제 뭐 출마 선언한다고 기자회견도 가졌어요. 이걸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 첫 문장부터 아주 지난 1월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주신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그 칼 맞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썼지만은 이재명은 뭐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피해 다니죠. 아니 피할 능력이 없어요. 그 날아오는 칼을 지가 어떻게 피해? 못 피해. 날아오는 칼을 어떻게 피해? 무슨 무술의 달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피해? 뭐 이제 방탄질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참 공허하다. 뭐 지난 2년 근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징징대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이 늘 하는 일이죠. 거짓말. 거짓말이고 뭐 이제 누가 그 얘기했지? 이재명 말은 그 시점에서는 만말인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항상 그 던져놓은 만말을 이제 어기는 그런 인간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누구 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와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당의 여러 가지 체제를 이제 뭐 바꾸고 뭐 새로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 당 대표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역당 합법화 및 후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거법에 들어가나 지역당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시키겠다는 네. 그런 거죠. 네, 이건 좀 꽤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거를 틀림없이 어떤 그 풀뿌리 파시스트 조직을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우리 당 같은 당에는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 사실. 우리 지금 지역당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네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 치프 디지털 오피서를 신설을 해가지고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 기반이고 생활 정치 저변 동반 육성을 하겠다. 이거 풀뿌리 정치라는 거 이거 참 이것도 지금 이제 말이 상당히 좀 저는 왜곡된 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풀뿌리 정치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풀뿌리 정치를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이 얘기했냐면은 지방자치제 도입이랑 맞물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맞물려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역 선거다 보니까 좀 더 중앙에 올라가는 중앙 정치인보다는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고 자기가 뽑은 사람을 뭐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뭐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네. 자주 접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소통이 쉽잖아요. 말을 그렇죠. 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기가 훨씬 용이하다. 중앙정치인보다. 그런 정치 효능감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정치 의식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제의 어떤 한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불풀이 민주주의거든. 그런데 지금 봐서는 뭐 지방자치제도 제대로 지방자치제를 제일 망친 인간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기도 하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정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민주주의 교육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꼬라지에서는 뭐 풋풋이 민주주의 이러면서 이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뭐 막 되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거 들어주고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풋풋이 민주주의다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뭐 생활 정치 저변 동반 육성 이딴 걸 할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뭐 민주당이 되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지? 아무튼 한심하다. 당원들 띨빵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당원이라고 모아다 놓고 그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 민주당 당원 교육에 이제 책임을 졌던 사람이 그게 정봉주죠. 그렇죠. 예, 뭐 그 뭐 강좌 같은 거 하는 거 이제 외부 강사 초빙해서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영향가 있는 얘기 별로 없어. 그냥 그 시간에 그 좀 괜찮은 유튜버나 보기 나을 수도 있어. 전문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사실 뭐 이런 활동은 수기 토론에 대한 훈련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뭐 전에 이제 그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 네. 독일 같은 경우에 그냥 주르륵 모아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시키고 그 사람 말 끝나기 전에는 반박 못하고 끝까지 듣게 하는 훈련부터 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죠 사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초창기 때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못했죠. 뭐 잠깐 이렇게 몇 회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원탁 토론회. 네. 였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저희 중재자로 참가를 했었거든요. 퍼실레이트라고 나름 그 관련 교육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괜찮은 시스템일 수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제대로 이제 뭐 길게 나가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자리 잡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당은 지금 여건에 대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당도 그런 식으로 어떤 당원들의 어떤 얘들이 말하는 정치의식이라는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 진영주의에 매몰되라는 얘기잖아. 네, 얘네들이 말하는 정치의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치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의 민주당은 뭐 이제 당을 위한 네. 또는 이재명을 위한 혁명 전사가 되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애초에 뭐 누가 누구를 가르쳐 뭐 배지들도 다 똑같은데 배지 수준 당원 수준인데 뭐 대표적으로 양문석 같은 인간들. 아, 네네. 맹활약 중이시죠. 네. 네. 조만간에 그 배지 날아가야 되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출마 선언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 타이틀로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먹사니즘이라고. 아, 예. 오늘 이제 전병현 그 후보께서 이제 트윗에 글을 쓰셨는데 이제 이거를 막사니즘으로 네. 변형시켜가지고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주장하는데 이재명의 뭐 철학은 먹사니즘이 아니고 막사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으셨던데 꽤 괜찮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출마 선언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내짐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식이나. 네. 뭐 이제 뭐 민생 문제는 얘기잖아 사실. 근데 용어를 새로 만든 거지. 그렇죠. 먹사니즘이라고. 사실 저 먹사니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송영길이죠. 맞습니다. 네. 그 송영길 그 이상한 연구소 먹사연 먹고 사는 연구소.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예. 뭐 그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먹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 짓습니다. 근데 사실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네. 이게 흔들렸을 때 큰 혼란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뭐 스몰 토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니까 방역이 뚫리잖아.
네네. 그러니까 목사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경제랑 복지 분야면 국한시켜가지고 볼 얘기는 아닌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뭐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뭐 이거 다 아우르면은 경제랑 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기도 하고 어떤 국가 행정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통사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이재명은 늘상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훨씬 솔깃하게 들리겠죠. 아마도. 단순하니까. 예,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기본사회를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거, 짜증나. 다 기본이야.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네. 공산주의야. 거의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그렇죠. 공산주의죠. 예. 네. 국가에서 다 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면 공산주의 해야 돼. 다 뺏어야 돼. 다 뺏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급. 근데 다 뺏으면 누가 일을 해? 뭐 그건 뭐 이재명이 안 쓰겠죠. 아무튼 이제 뭐 출마한답시고 나와서 또 이제 기본 타령을 재탕을 했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말장난을 했다. 먹사니즘이라고. 네. 사실 전병훈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께서 이제 전당대회 네. 새로운 미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죠. 네. 이 부분을 되게 잘 짚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과거 독재자들 대다수가 파쇼의 음모를 위장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했었다. 그러면서 스탈린, 히틀러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원글에선 빠져 있는데 네, 마오쩌둥도 당연히 여기 해당되고요. 네. 뭐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 시절이 다 그랬죠. 유신 독재 그때 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생이라는 말도 좀 저는 민생이라는 말도 그다지 이렇게 좀 좀 끌어요. 그 말 듣고 있으면은 민생이라는 말도 그게 이제 독재 시절에 너무 그것도 이제 프로파간다로 많이 이제 활용된 면도 있고 뭐 굳이 민생이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기본 타령을 재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김두관이 지금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자 질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두관이 이제 이재명을 재앙적 당대표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를 재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지배하는 거 아니냐.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당원이 선출한 것인데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왕적인 게 아닌데. 그렇죠. 제왕은 뭐 당원들이 뭐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재앙은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을 재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뭐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손에 쥐어야 되는 게 맞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택동 민주주의자라는 말을 해도 시원찮을. 그렇죠. 뭐 이런 식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법권, 입법권, 입법, 사법, 행정 다 자기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푸틴도 독재자 아니고 이런 식이면 푸틴도 독재자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 뭐 김정은도 독재자 아니지. 뭐 김정은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니까. 예, 인민의 북한 주민들의 네.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선거는 어떠냐고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시진핑, 뭐 현재 시진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많죠. 전 세계 웬만한 독재자들 다 아닐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선출된 리더를 지배자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대리인 또는 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네. 예. 지배자 맞잖아 사실상. 아이씨, 솔방울 수류탄이라니까. 기본소득이 사실 솔방울 수류탄이랑 다를 게 없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이라면 압도적 지지 또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많은 지지 받는 거 가지고 재앙이라고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시 한번.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재앙은 지지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권력을 독점적으로 휘두르면 그게 재앙인 거지. 네. 자, 그래서 뭐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인사가 2-3명이라고 한다면 과도 정당이라고 하지 않는 만큼 재앙적 또는 사당화라는 지적은 민주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 연임 자체가 사당화되는 거 아니야. 다수를 이용해서 소수를 억누르고 하는 게 이게 그거지 뭘. 그렇죠. 이게 사당한 거지.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솔직히 그 지난 당대표 기간 동안에 뭘 했습니까? 뭐 선거에서 이겼다고? 선거에서 이긴 거 그러면 선거에서 이겼다 칩시다. 뭐 민주당에서는 뭔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국정에 있어서 뭘 했냐고 대체. 뭐 성공한 게 없죠. 방탄밖에 없잖아. 남은 게 방탄밖에 없잖아 진짜로. 윤석열한테 거부권 많이 받은 거? 네. 거부권 많이 받은 거. 거부권을 그렇게 받으면은 그걸 거부권 준다고 그걸 욕하고만 있다고 일이 해결이 되냐고. 뭐 거부권에 관련해 가지고 항의성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어떻게든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괜히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애쓰시던 김진표 국회의장님 욕먹게 가만히 놔두고. 그러게 말입니다. 개딸들은 수박이라고. 그래서 이제 1인 독주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원과 국민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를 선호하느냐의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인지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인지를 보면 안 된다. 자기는 이제 지도자지 권력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뭐 민주당 이야기니까 뭐. 아니 자기는 오히려 지도자 이런 것도 아니고 난 도구다. 나는 그냥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뿐이다. 뭐 맨날 압도적으로 맨날 머슴이다 그러고. 예. 근데 지금 이 얘기까지는 민주당 이야기 이렇게 짚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출마 선언 후에 질답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인이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인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평범한 경우에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직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 또 기자분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많이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다시 함으로써 뭐 득볼 게 없다. 자기는 손해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 결국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의 핵심은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한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거다. 이 심각한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데? 반반이죠. 반반. 지금의 대통령과. 그렇죠. 적어도 반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럼요. 네. 사실 야당 대표가 개판 친다고 나라가 개판된다 이런 거는 뭐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욕할 거면은 자기라도 자기 본분에 맞춰가지고 일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계속 방탄질만 하고 뭐 쓸데없이 소금 먹고 단식을 하지를 않나. 그래놓고는 뭐 지금 나오는 게 손해고 뭐 그냥 자기 책임감 때문에 나온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한 게 정말 손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검찰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한다. 이건 내란 시도와 마찬가지다. 이런 소리 하려고 당대표 하려는 거 아니야. 이 검찰이 지금 어떤 검찰인데? 자기 수사하는 검찰이잖아. 그렇습니다. 자기 수사하는 검찰이 되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야당 대표밖에 없어요. 야당 대표 좀 돼야 가능한 거야. 그것도 이제 떳떳한
네. 떳떳한 야당 대표가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피의자가 단순 피의자 아닙니까? 단순 피의자죠. 거기다가 뭐 걸려있는 혐의도 무슨 뭐 정치범 이런 것도 아니고 순 비리들인데 참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당대표 하는 거면서 뭐 자기는 손해보고 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네. 뭔가 그냥 쭉 읽는데도 짜증이 나는. 네네. 근데 다음 꼭지도 좀 피곤하긴 합니다. 읽어보면은 여러모로. 네, 좀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무로 이제 새로운 미래 비대위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백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제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99페이지짜리인데 저희도 이제 뭐 시간이 어제 나왔으니까 이제 하루 만에 그냥 훑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할 시간은 부족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리뷰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지 아마도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훑어본 만큼 한번 이제 뭐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서의 이제 개략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새로운 미래 창당 배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당 그리고 네. 이제 총선 중간 전에 있었던 네. 개혁신당과의 합당과 결별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당 배경에 가장 먼저 나온 대목이 뭐냐면은 지난 대선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제 후보가 못 나서 졌는데 그거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한테 뒤집어 씌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상황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단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봤는데 네. 이제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패배했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잘못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이 백서라는 거에서 담기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네. 뭐 아마 이제 새로운 미래 당원 대부분이 사실 쉽게 인정할 겁니다. 뭐 그렇죠.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다만 이제 백서에서는 이렇게만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사실 근거라던가 이런 게 좀 그렇죠. 네.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던가 이재명의 지지율이라든가.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막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았다. 네. 예. 그게 이제 사실 정권 교체됐을 때, 즉 참여정부 말기죠. 그때랑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재명을 까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게 가니까 오히려 약간 억가가 아닌데도 약간 억가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있죠.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에서 네. 대부분의 선거는 아니구나. 민주당 선거는 꼭 그렇지는 않았구나. 그 선거들 보면 이제 주로 국힘당이 정권 뺏길 때는 보면 항상 전임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뺏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예외적인 거는 박근혜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고. 네네. 반면에 민주당은 정권 그러니까 그 전임 정권 지지율이랑 상관없이 정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임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올 때 DJ 정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 막판에 이제 가족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묘사를 하자면 굳이 역사상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패배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후보의 경쟁력이 너무나
없었다. 혹은 이제 그냥 차라리 그냥 비호감 대선이었다. 이걸로 얘기한 게 낫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이어졌어도 박빙의 0.73% 격차는 뒤집어질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고작 0.73%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게 역사상 가장 유리한 환경이랑은 좀 잘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컨벤션 효과가 왜 제대로 안 나왔냐.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관리를 잘못했다. 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경선 관리 이제 의혹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월 10일 3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게 된 배경이 민주당의 정신과 전통이 되었어야 함. 이렇게 나옵니다. 뭔 소리야? 사실 예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와닿는 문장이기도 하지만 비문이네 좀. 네 그렇습니다. 아마 뉘앙스상 3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네. 제대로 된 결과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읽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그 전에 1차, 2차,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네. 투표 결과는 민주당에서 경선 관리를 이상하게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민주당이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경선 관리를 했던 것은 당시 송영길 지도부가 그렇게 했죠. 뭐 이제 신경민 의원이 많이 거기에 관련해서 많이 증언을 하신 바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상하게 했는데, 네. 근데 공정한 경선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과연 3차 슈퍼위크 전체가 3차 슈퍼위크 때 결과처럼 됐을까? 그건 좀 의문이죠. 네, 뭐 저희가 그렇죠.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늘상 이재명이 선두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이었으면 뭐 서로 호응하면서 좀 올라갔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받는 득표율이 네. 올라가면은 야 이낙연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여론조사에서도 좀 이제 같이 올라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는 사실 미지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양재 컴퓨터 있으면 몰라.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저도 좀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어떤 분석적인 근거가 없이 지금 이거 이제 거의 느낌적 느낌으로 쓴 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대목은 특히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근거 없는 담론 던져놔 버리면 당원들 피해 의식만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백서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런 식의 워딩 이런 식의 뭐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뭐 택도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맨 처음에 이제 블라인드 뭐 그렇죠. 블라인드 면접 때 이겼으니까. 면접 때 이긴 네.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누구도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이어질 것이냐 네. 이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거는 그동안에 나왔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제 3차 슈퍼위크 같은 엄청난 차이로 이낙연 대표께서 앞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도 이제 그 3차 때 엄청 열심히 뛰셨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긁어 모을 수 있는 최대 수였잖아,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 1, 2차 때부터 열심히 영업했다고 해도 3차 때 모으는 게 맥시멈이었을 거란 말이지, 내 말은. 네네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 수가 그거였던 거지. 그 3차 때 모은 것만큼 1차에도 모으고 2차에도 모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찌됐든 간에 이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차라리 뭐 그 경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저기 박근혜 사면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고 그건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기점이 엄청 크거든요. 이제 갑자기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부터 이재명이 좀 이렇게 지지율이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님의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크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고 그렇죠. 하락세라고 보기 힘들고 이제 고착에서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두 사람의 지지율이 붙고 그렇죠, 있었어요. 붙고 있었죠. 예.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사면 발언 나오면서 예, 21년 초에 네. 사면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확연하게 네. 내려가고 그러니까 크로스 돼 버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면 발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다. 연 대표님 그때 이제 좀 정무적 감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 충정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네네.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그걸 충정으로 받아들이게 설득할 방법도 없었고 사실상. 네. 내가 대통령님 대신해서 총대 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기반 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기반 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어떻게 해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은 지방선거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역할이 네. 계속 안 좋게 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마이너한 건데 네. 그냥 조금 많이 아쉬워서 이재명의 검은 그림자가 지방선거를 이끌었어요. 어느 분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그림자. 아니 뭐 표현이 이렇게 좀 그렇다고 참신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쓸 계제가 아니잖아. 이 백서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건 보고서나 거의 뭐 논문처럼 써야 되는 그런 글인데 이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건 좀 그러네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초 실험 듣는 애들 뭐 거의 처음으로 보고서 실험 보고서라는 걸 쓰긴 있는데 네. 뭐 참 유익한 실험이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무조건 그냥 또 들이맞지. 네, 감점 때려버리거든요. 네. 그거는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죠. 탐구생활 같은 거 숙제 낼 때 그렇죠. 그 탐구생활 때 무슨 실험 해오라 그러면은 이제 끝에 항상 참 유익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끝을 냈거든. 네. 뭐 그거랑 좀 비슷한 거 네. 아닌가. 하여튼 이거 뭐 그냥 넘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방선거 얘기 다음에 갑자기 이걸로 점프를 합니다.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갑자기 점프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 1년 5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채울 얘기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좀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창당을 하게 된 배경인데 이게 너무 악마 같은 이재명, 나쁜 이재명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창당을 한 배경에서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재명이 빠질 수는 없지만 네. 특히나 대선 이후에 네. 윤석열의 현 여당과 다수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냥 방탄질 하느라고 정쟁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쟁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 거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어지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무당파가 늘어나고 삼시대 새로운 당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생겼던 거죠. 그렇죠. 이제 대한 정당의 필요성 혹은 이제 그쪽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네네. 그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 그다음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이렇게 내용이 가버리니까 정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빠져 있었다. 빠져 있다. 네. 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누구 책임이냐? 뭐 이재명 책임이지. 뭐. 아니면 윤석열 책임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이재명의 검은 그림자라는 표현 이제 좀 그 사소한 건데 짚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이게 좀 어떤 이 지필 방향이랑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상징적인 네. 표현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검은 그림자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쓴 백서다 이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22년에서 23년으로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네. 이 기간이 이제 그거잖아요.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연 대표님 미국 가시고
네네네. 미국 갔다 귀국하셔가지고 활동 재개하시던 시점에 다시 이제 10월부터 대충 비슷하게 맞물리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연 대표님의 부재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제 이 백서 부재 기간이라고 마치 공백을 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여기 지금 PC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서라는 게 지금 창당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거를 우리 당이 어떤 연혁이나 연대기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이낙연 대표님이 연대기처럼 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당의 중심이 이낙연 대표님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뭐 당원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지지자들도 어떤 식의 뭐 일련의 움직임 같은 게 없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창당 전까지의 과정은 거의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식으로 시간 순서를 쭉 나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 좀 많이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도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막 대선 패배도 이낙연 대표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얘기들로만 돼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중요할 수는 있죠. 중요할 수는 있는데 사실 총선 백서는 정당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대표님의 네. 관점?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보면은 막 태조 이성계가 막 조선을 개국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 같단 말이지. 이낙연 대표님이 막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당해서 뭐 좀 약간 유치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신당 얘기까지 제가 갔는데요. 네.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이제 개혁신당과 합당했다가 결별한 것에 대한 평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사건이 네. 이제 제3지대 담론에서 네. 진짜 민주당 담론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담론 변화에 대해서 이 얘기는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네. 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주장을 실어줬어요. 네. 외부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갈라지지 않고 개혁신당에서 네.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한테 뭐 총선 뭐 정권을 주고 버텼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주장 몇 개를 실어놓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의 주장이라고 네. 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부 주장이라고 돼 있지 않는 거 봐서는 아마 또 내부 주장인 것 같은데, 네, 내부 주장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주장과 함께 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내부가 아닌 척하는 느낌. 외부는 근데 이제 외부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그 외의 주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내부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뭐 개혁신당 합당 결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이게 뭐 결별해야 됐다고 결별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아직 저는 좀 강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 이런 얘기 설득력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백서에서 제3지대 담론이 진짜 민주당 담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3지대의 형태를 만약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뭐 그것 자체로 의미는 있고, 그러니까 총선 때 좀 더 괜찮은 스코어를 합쳐서 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 그 이준석의 패악질이 언제 어떻게든 계속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서라도 이게 과연 유지가 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계속 결합해 있을 그런 그게 힘이 없어요. 그 구심점이 그러니까 구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낙연 대표님이 계속 뭔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꾸 이렇게 뭔가 내줘야 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사실. 예. 뭘 자꾸 가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는지 참 그것도 웃기긴 하다.
왜냐면 근데 뭐 걔네 상황이 막 저 민주당 잔당 놈들하고 뭐 어떻게 같이 하느냐. 뭐 걔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었으니까. 네. 이준석이 센 척을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준석은 뭐 자기 그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명을 했었고 그러면서 실제 총선에서 자신의 영향력 뭐 이런 걸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죠. 뭐 네. 비례대표 순번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제일 뼈 아픈 거는 근데 정말 다 그쪽으로 붙어버렸던 거죠. 양양자든 금태섭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 합당 즈음에는 저도 이제 그게 명분이 있었고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에도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탁상공론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서로 간의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찰도 없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특히 저쪽에서 의지라기보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네. 거야.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이거를 정말로 화학적인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굉장히 길게 뒀어야 한다는 거죠. 총선 직전에 이런 식으로 합당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건 그렇죠. 네. 사실 백서에 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네. 차라리 그래도 23년 그치 23년이지. 네. 2023년 말에 이미 합당이 돼서 그래서 뭐 한 24년 뭐 한 수개월 정도는 이렇게 그 화학적 결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냐. 네. 그런 얘기는 백서에서 등장하긴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 말도 늦었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했던 얘기인가?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창당을 하든지 창당 준비를 하는 게 적어도 한 그 연 대표님 교육하셨을 때 23년 6월 그 즈음에는 이미 연 대표님 없는 상태로라도 어떤 창당 준비 뭐 지지자들끼리라도 아니면 지지자랑 뭐 싱크탱크 같은 뭐 연대 공생 같은 그런 그룹이랑 다 결합을 해가지고 창당 준비 과정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쭉 이어나갔으면은 모르겠는데 어떤 것도 돼 있지 않으니까 합당을 하려면은 이쪽 저쪽 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패가 뭐다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내가 가진 패가 뭐다라는 걸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패 보니까 이렇구나 내 편이 이랬다 이래가지고 서로 맞춰볼 수가 있는데 그냥 모호한 상태였던 거예요. 양쪽 다 모두. 그래서 선거 직전에 만든 떴다방 두 개 합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사실 또 제일 늦은 게 우리였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양양자 쪽이나 금태섭 쪽은 뭐 혼자 사는 거니까 금방 했지. 뭐. 거기는 1인 정당이고 예, 거의 1인 정당이니까. 네. 크게 의미 없는 거고. 자영업이니까. 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늦었다 이미.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많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많이 무리수를 둔 거였죠. 애초에 합당 자체가. 네, 그거는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네. 개혁신당 쪽에서도 네. 사실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일단 합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자, 그럼 아까 이제 등장했던 새로운 미래 담론 변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일단 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개혁신당과 합당 중에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에 쏠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백서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 멤버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김종민 공동대표, 네. 그리고 이제 양향자, 조응천, 금태섭,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준석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혁신당과 우리 이제 두 공동대표님 빼고 전부 개혁신당과 가까운 인사로 편중되게 구성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약간 사후 관점에서 보면은 결별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다 개혁신당 놈들이 되는데 양양자는 특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양양자가 가장 먼저 개혁신당이랑 발빠르게 합당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조응천, 금태섭 같은 경우는 좀 더 훨씬 뒤거든요. 거의 이제
세미래랑 동시에 같이 합쳐졌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얘네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를 왕따시킬 줄 몰랐지. 심지어 이준석네 빼고는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 그렇죠. 가깝다고 하면 우리랑 더 가까워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 구성들이었는데 우리를 왕따를 시켜버렸어. 이것들이. 그 시점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 때 민주당 탈당파들 중에 우리랑 생각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없긴 하죠. 예. 다들 자기 출마가 다 그 당에서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최우선 목표는 배지지 어떤 뭐 자기 어떤 정치적 이념을 사수하고 뭐 새로운 길을 열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준석이었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었다. 뭐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뭐 그 사람들 간 속을 헤아릴 수는 없죠. 네네네. 헤아릴 이유도 없고 딱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생각해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당이 불가피했다면은 이제 뭐 창당이 빨랐어야 되고 그거만큼 합당도 빨랐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어떤 정치개혁 비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엔 떴다방이라니까 진짜로. 네, 떴다방 맞죠. 네. 근데 떴다방인데도 약간의 그래도 저거는 저 조합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네 하는 약간 신기한. 그렇죠. 신기한 조합은 됐었죠. 예,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나 하는 뭐 약간의 기대감까지는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합당 초기에는 그럴 수 있었죠. 네, 합당 초기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그러져 버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서에서도 여론조사 이 부분은 또 여론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잘 짚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개혁신당과의 결별이 제3지대 기대감에 찬물이 끼얹어서 이제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나름대로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힘들어졌다. 네. 근데 난데없이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싹 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조국신당이 가져간 건 사실은 삼지대표라고 보기엔 삼지대는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히 삼지대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완전히 삼지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삼지대 지분이 전혀 없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뭐 보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약간 좀 혼재돼 있다. 네. 그래도 기준 민주당 하지만 근데 이제 포커스는 윤석열을 어떻게 잘 팰 것이냐 여기에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거기에만 치중해 있는 거지. 네네. 거기에만 치중해서 일정 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에피스 짚었던 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정의당으로 빠져나가는 표들. 네네네. 까치밥. 그런 표들을 다 조국당이 흡수를 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담론 상황에서 이제 백서 뒤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앞으로 차기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 해야 될 것이 중간에 총선 평가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개혁신당과 결별하면서 제3지대론이 담론에서 빠지고 진짜 민주당 론으로 담론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총선 때는 막상 진짜 민주당 담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뭐 활용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 막판에 배신 때려버린 그 임종석 그것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빅 이벤트가 임종석이었던 셈인데 네 그게 임종석이 안 와버리니까 그리고 산산이 그냥 다 사라졌죠. 네. 민주당에서 정말 몇 분밖에 안 오는 그런 결과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임종석과도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단지 임종석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임종석이 누굴 뭐 데리고 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종석이 누굴 데려올 만큼의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지. 뭐 안 따라왔던 윤영찬을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진 않고 딱히.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민주당론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삼지대론이 진짜 민주당론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위력을 뭐 제대로 이제 활용을 못했다. 네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진짜 민주당이라는 게 그 워딩 자체는 간명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진짜 민주당을 이야기할 때 그 민주당이 어필하는 거랑 우리가 어필하는 거랑 말 자체는 차이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반문을 하겠지. 그래서 대체 니들이 민주당이랑 뭐가 다른데라고 또 반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백서에서 하는 거는 그래요. 이거는 생각할 여지는 확실히 있다고 저도 보는 게 네. 이제 새로운 미래 과제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두 담론이 같이 못 가는 담론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은 일단은 새로운 미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외연 확대 노력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담론이 제3지대 담론과 진짜 민주당 담론이 상호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굳이 이 두 담론을 염두하고서 해야 되는 건가 싶기는 해요. 우리 정체성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외연 확대하는 노력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이거를 뭐 제3지대로서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민주당으로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를 해놓고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걸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을 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 아닙니다. 지지층 그러니까 지지층의 구성 성분을 놓고 보면은 좌파 정당. 예, 좌파 정당입니다. 지금은 더 좌파로 가 있는 상태고. 네네네. DJ 정부, 그러니까 김정일 대통령이 당을 창당하신 이후부터 계속 왼쪽으로만 갔던 정당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도 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민주당 담론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 선거 때 당면한 선거 때 이제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호일 수는 있었지만은 이거를 뭐 삼지대랑 같이 갖고 가겠다. 저는 이 생각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당원분들 뭐 이렇게 실제로 당원분들이 중도적인 분들이냐 그런 건 따져보면 좀 뭐 그것도 조금 좀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어찌됐건 다들 생각하시는 건 중도 정당을 표방을 하시잖아요. 이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여요. 당원분 대부분들이. 네네. 중도 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면은 진짜 민주당 담론은 먹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진짜로 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업로드할 때는 이미 선출이 됐겠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겠죠. 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잘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총선으로 이제 오는데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대표님이 이낙연 대표님이 지역구를 출마하면서 생긴 문제가 네. 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총선 불출마하려고 하셨었는데 이놈의 개혁신당 이준석이 맨 처음에 협상 조건으로 걸었죠. 네. 출마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영향인지 다시 개혁신당이랑 결별하고 났는데도 결국은 출마를 하셨고 뭐 그건 이제 김정민 대표가 계속 강권을 하셨죠. 네네네네. 이건 뭐 그 기사로도 남아 있는 것들이니까 인터뷰 기사들로도.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당 선거대책본부의 중량감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낙연 없는 선거대책 선대본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선대본이 좀 역할이 진짜 잘 안 돌아갔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출마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 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면면이 전반적으로 실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다들 이제 특히 민주당에 있다가 나오신 분,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 생활을 하시던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 배지 떼고 그러니까 당 타이틀 떼고 치러본 선거는 처음일 거 아닙니까 다들. 네네. 그 민주당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절감하는 그런 선거였을 것이고. 그 참 세월과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단순 간판이 아니죠, 그게. 선거비 버전이 무슨 선거비 버전 넘긴 후보가 연 대표님밖에 없지 않나? 그 반액이라도 받을 그까지 간 게 연 대표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김종민 당선. 네. 네. 김정민 제외하고 나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연 대표님 탓할 게 아니라 각자가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직책을 맡지를 말든가. 직책 다 뭐 사람 없다고 그냥 떠민다고 맞나?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건 아니잖아. 다들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힘이 못 미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와 합의가 아무리 뭐 김종민이 계속 술 마시라 했다고 하지만 본인 선택이죠 결국은. 선택하셨죠. 네.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김종민 그 당시 공동대표 말고도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호남 출마를 권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 이석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네. 선택지의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네네네네. 저는 이제 연 대표님 광주 출마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중앙선대본이 없었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연 대표님이 광주 출마를 하시면서 광주에서 중앙선대본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중앙선대본이라는 게 뭐 자원들 배분해서 내려주고 재원 유세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우리 당의 선거 담론을 이슈를 띄워가지고 우리 당을 부각시켜서 후보들까지 같이 부각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앙선대본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은 연 대표님이 광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슈 파이팅을 하시려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이고 선거판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원분들 많이 광주 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뭐 전국에서 당원들이 전국에서 335 광주에 모여든다. 이것 자체도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언론의 주목을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판단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볼 때 그 광주에서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해서 좀 더 우리 당 전체를 띄워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됐던 거죠. 그런 점은 좀 아쉽고. 그래서 뭐 광주 갔기 때문에 중앙당 뭐 선대위가 힘이 쭉 빠졌다. 이거는 뭐 실무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으쌰으쌰하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낙연 대표님 쑥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그 원래 이제 당 실무를 맡는 많은 분들이 상당수가 그 각 후보의 캠프로 차출해 나가시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실무진의 어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죠. 공백도 예. 있었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모로 역량이 부족했다. 우리 당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연 대표님이 빠져서 뭐 공백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뭐 당원분들도 이 대목에서 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불쾌 뭐 다 이낙연 탓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놈의 백서에서 뭐 이제 한편은 이제 당시의 실무자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느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네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역량이 부족했고 네.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지율도 안 나오니까 지역구 후보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그렇습니다. 중앙당의 체계적인 어떤 지원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저도 가장 문제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평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좀 험한 소리 좀 하고 싶으니까 다음 전당대회 끝나고 합시다. 뭔 험한 소리를 해? 뭔 험한 소리를 해요? 험한 소리 할 거야. 험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이제 저는 당에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직자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제 말씀이 좀 뭐 괜찮게 받아들여진다면은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은 게 그래서 뭐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이 백서에도 보면 뚜렷한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해요.
막 선택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 쭉 나열해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근데 백서가 그것까지 할 이유는 없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지도부에서 물론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해야 되는 합니다만 거니까. 좀 더 네. 이제 분석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비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비전까지는 아니고 뭐 소규모 전략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지금 우리 당 어제인가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 한 1.8% 나오더라. 아, 예. 조금 소폭 올랐더라고요. 의미가 없죠 사실상. 1.3에서 1.8이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잃을 게 없는 상태예요. 그죠? 1.8이나 0이나 사실 차이 없어요. 근데 0은 안 나오지. 왜냐하면 1.8은 거의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고정 지지층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상태라고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여기서 이제 구호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진짜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책임 정치를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책임 정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중부담 중복시 같은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금 올리는 거 얘기 못 하잖아. 지지율 1% 5%에 달달 떠는 정당들은 세금 그 지지율 떨어질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저거는 선거 앞두면 더 못 하고 지금도 잘 못 하지. 근데 우리는 해도 돼. 왜냐하면 잃을 게 없거든. 그리고 그걸 던져놓고 설득해 나가면 되거든. 그럼 거기서부터 얻어 나가는 거잖아. 바닥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해야 되지만은 지지율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담론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막 던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모습 자체가 책임 정치의 일환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 때문에 말해야 할 말을 못하는 거 그게 책임지지 않은 정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중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중부담도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거면은 이재명 기본소득이랑 확 차별이 되잖아요. 뭐 이제 그 복지 방법론도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는 돈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다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우리 다 같이 세금 더 내야 된다. 그 얘기까지 꺼내야 되는 거지. 근데 해볼만 하잖아. 뭐 또는 뭐 당면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윤석열이 대선 공약으로 걸기만 하고 아무 소식이 없는 연금 개혁 같은 것도 네. 뭐 해볼 수는 있는 것 뭐 이것도 같습니다. 뭐 예. 민주당도 지금 뭐 민주당은 아니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또 시동 거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인기 떨어질 만한 하지만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책임 정치라는 더 좋은 말을 만들면 좋겠지만은 이제 뭐 가제로 책임 정치라고 해서 그런 범주로 묶어가지고 이게 우리 당의 어떤 방향이다 혹은 뭐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세워 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방송 끝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길이 되겠죠. 네. 뭐 정체성은 좀 더 사상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진짜 좀 정립을 해야 돼요 이제는. 네네. 계속 아직까지도 좀 흐리멍텅해 솔직히.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면은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요. 철학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물 중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그게 거죠. 뭔데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재명이 포퓰리스트긴 해도 타이틀링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갖고 네. 있죠. 그 지긋지긋한 네. 기본 시리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책임 정치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총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례대표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 주에 그 썸네일을 아마도 그 13일에 민주당 걔네들을 쓸 텐데 그거 쓰는 이유가 제 트윗에도 올렸습니다. 단순합니다. 막 얼마간쯤 또 계속 싸웠잖아 당원들끼리. 뭐 저도 이제 일부 참전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다들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짜증나고 그러던 와중에 어제 이제 그 사진을 봤거든.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 네네. 보니까 갑자기 씨발 저기 안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 다시 새록새록 드는 거야. 뭐 그거보다는 낫다. 네. 네네. 그래서 짜증 나실 때는 민주당을 쳐다보지 한 번씩 잊고 있었다. 아 근데 민주당 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좀 이렇게 좀 눈 돌려서 여유를 찾으라고 민주당 쳐다보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보면 안 될까? 아니야. 다른 거 좋은 거 보면은 그냥 힐링 안 돼. 민주당 보는 게 제일 힐링돼. 이 무슨 거지 같은 정덕 생활입니까? 어쩔 수 없어. 팔자야 팔자. 네.
그러면 각자의 자유에 맡기고 네. 다음 민장 주에 멋있죠, 민장.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